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0이 되었어요. 부잣집에 시집을 갔지만 결혼 후에 돈이 마음을 채워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넓고 좋은 집에서 몇 년을 살았지만 마음은 텅 비어 있었거든요. 임신했을 때에도 경비를 세운 시댁 믿어지시나요? 딸을 낳고 나서 쫓겨나다시피 나왔고 혼자 죽지 못해 어렵게 살다가 40년 만에 딸을 찾게 된 제 사연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가난한 집에서 자랐어요. 반지하 단칸방에서 아빠, 엄마, 언니, 저 이렇게 4명이 늘 나란히 붙어서 자고 비가 오는 날이면 창문 쪽에서 비가 새어 들어왔어요. 벽지를 타고 흘러내리는 구정물을 걸레로 계속 닦아야 했죠. 저는 중학생 때부터 동네 피아노 학원에 청소를 도우며 용돈을 벌었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 피아노가 너무 배우고 싶었는데 집안 형편상 꿈도 꿀 수 없었거든요. 매일 지나다니면서 쳐다만 보던 학원인데 어느 날 문에 청소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종이가 붙어 있더라고요. 청소하면서 어깨 너머로라도 배워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학생도 되냐고 물어봤어요. 선생님은 흔쾌히 받아주셨고 저는 학교 마치고 집에 가면서 피아노 학원에 들러 피아노와 바닥을 청소하곤 했어요. 그 아르바이트를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할 때까지 하루도 안 빠지고 했어요. 덕분에 조금씩 피아노를 쳐볼 수 있었죠. 졸업하고 나서는 조금 더 큰 도시에 취직하느라 피아노 선생님을 뵐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 28살이 됐을 때쯤이었어요. 어느 날 회사로 저를 찾는 전화가 왔다기에 받아봤는데 바로 그 피아노 선생님이었어요. 너무 반갑고 놀라서 그 주말 고향으로 가서 선생님을 찾아뵈었죠. 선생님은 예전에 가르치던 학생이 유학을 마치고 오랜만에 만났는데 잘 커서 돌아왔다며 결혼 상대를 찾고 있다기에 저를 떠올리셨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루도 안 빠지고 일하러 왔던 것만 봐도 꾸준함과 성실함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만나보면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남자분께 제 이야기를 하셨대요. 그 집은 아주 잘 사는 집이라고 선생님이 전해주시더라고요. 이쪽에 살 때도 으리으리한 집에 일하는 사람을 두고 살았다고 지금은 사업이 더 잘 되어서 서울로 가서 좋은 집에서 사는 것 같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남편 될 사람을 소개받아 1년 가까이 연애를 했습니다. 남편은 특별하게 모난 곳 없이 잘 자란 것 같았어요. 부족함 없이 자라서 그런지 세상 물정 모르는 것만 빼면 크게 부딪힐 구석 없는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피아노 선생님의 소개였기 때문에 시댁에서는 당연히 아들이 만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고 1년쯤 되니 결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시댁에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가는 날이 다가오자 걱정이 많이 되기 시작했어요. 혹시 저희 집이 가난해서 마음에 안 들어 하시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당시 시댁은 일하는 사람만 6명을 뒀다고 했어요. 운전해주시는 기사님만 2분에 경비 서시는 분, 청소하시는 분, 요리하시는 분, 게다가 마사지에 피부 관리 해주시는 분까지 시어머니가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것만 듣고도 입이 떡 벌어졌었는데 처음 가본 집은 현관만 저희 집 안방보다 크더라고요. 입이 벌어져서 다물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식사를 하는데 음식은 또 어찌나 맛이 있던지요. 인사하는 자리라 마구 먹지는 못했지만 요리사가 해주니 모든 음식이 정말 맛있어서 제가 마치 유명 인사가 되어 호텔에서 식사하는 기분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음식을 다 드시고는 말씀하셨어요. 피아노 선생님 말씀이 네가 참 악착같이 일을 했다는구나. 집이 넉넉하지가 않다고. 괜찮아. 돈이야 우리 집에 많은데 뭐하러 돈을 더 갖고 온다니? 부부란 서로가 갖지 못한 걸 채워주는 것이야. 그런 게 부부의 연인 것이고 예단은 안 챙겨도 된다고 사돈 어르신들께 전하거라. 와, 여유로운 환경이 사람 마음까지 너그럽게 만들어주는구나.
시어머니 될 뿐 마음 씀씀이가 대장부네 하고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 집 사람이 되는 것인데 우리 집에 같이 살면서 이것저것 배우는 게 좋지 않겠니? 방도 넉넉한데 한 3년쯤 이 집에서 살다가 분가하도록 해라. 네, 어머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이 가르쳐 주세요. 저는 그렇게 하겠다고 선뜻 대답했어요. 저 정도 대장부 마음씨라면 함께 살면서 배울 것도 많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결혼식을 올리고 시댁에 들어가서 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부잣집이어서 그런가? 시댁에는 유독 어려운 사람들이 찾아오는 일이 잦았어요. 그때마다 시어머니는 저를 내보냈어요. 단호하게 말해서 돌려보내라고 말이에요. 얘야, 네가 나가서 저 사람들 좀 돌려보내거라. 단호하게 말해야 다시는 못와. 무자르듯 말해야 한다고. 자존심도 없고 무릎만 싼 인간들이야. 아우, 지겹다 지겨워. 하루는 시어머니가 잠깐 외출하셨을 때인데 또 누가 돈 좀 빌려달라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제가 나가보니 어떤 새댁이 애를 얻고 서 있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불쑥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애한테 먹일 게 없어서요. 너무 급한 나머지 돈을 빌릴 곳이 없을까 싶어 염치불구하고 찾아왔습니다. 돈 조금만 꺼주시면 제가 생기는 대로 갚겠습니다. 죄송하지만 돈 좀 빌려주세요. 원래대로라면 매정하고 단호하게 말하고 돌려보내야 하는 건데 이제 막 돌이나 지났을 아이를 얻고 있는 걸 보니 도저히 그냥 돌려보낼 수가 없었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저는 얼른 부엌으로 들어가 쌀과 과일 몇 개를 챙겼어요. 아이고 사모님, 어르신 아니면 큰일 나요. 그냥 돌려보내세요. 네? 일하는 아주머니들은 저를 뜯어 말렸어요. 그 순간에는 시어머니가 안다고 뭐 별 수 있나? 뭘 많이 퍼준 것도 아니고 하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갖고 있는 현금까지 조금 챙겨서 나왔죠. 여기요. 얼마 안 되지만 며칠은 버틸 수 있을 거예요. 여기 얼마 안 되지만 돈도 있어요. 이걸로 애 먹을 거랑 좀 사서 먹이고 아주머니도 좀 사드세요. 저희 시어머니가 보시면 안 되니까 돌아오시기 전에 얼른 가세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볼일을 마치신 시어머니가 집으로 돌아오신 게 아니겠어요? 저는 얼른 새댁을 밀어서 문으로 내보내려 했지만 이미 시어머니가 새댁 손에 들려있던 쌀과 과일을 보신 뒤였어요. 시어머니는 눈이 휘둥그레지시더니 불같이 화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니? 내가 이런 사람들 가차없이 돌려보내라 하지 않았니? 남의 집 고간이라서 퍼주는 게 쉬웠니? 어디서 벌써 안주인 행세를 해 건방지게. 너 때문에 파리가 더 꼬인다 꼬여. 앞으로 네가 여기 문 앞에 서서 막아. 똥파리가 이미 우리 집에 들어와 꿰차고 사니까 여기서 들어올 생각 말아라. 들어올 생각 마. 시어머니는 이렇게 소리를 치며 저를 끌고 문 밖으로 나왔어요. 문 앞에 보초를 서둘 세워놓으시고는 무섭게 노려보시고 들어가셨어요. 큰 소리에 놀랐는지 아기가 울기 시작했어요. 괜찮으세요? 어떻게 해요? 저 때문에. 죄송해서 어떡하죠? 그 모습을 다 지켜본 새댁은 저한테 미안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어요. 괜찮아요. 놀라셨죠? 아기도 많이 놀란 것 같은데 어서 들어가세요. 저는 괜찮아요. 그렇게 새댁과 아기를 돌려보내고 나니 그제야 이게 무슨 일인가 싶더라고요. 저한테 똥파리라고 제가 이 집에 와서 파리가 더 꼬인다며 내쫓으라는 시어머니의 말씀이 너무 놀랍고 수치스러웠어요. 그깟 쌀 조금 과일 몇 개 준 것이 뭐가 그렇게 아까워서 저러시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땐 어려서 시댁 살림을 멋대로 퍼준 것이 문제인 줄로만 알았던 거죠. 나중에야 알게 된 것인데 시어머니는 제가 주인 노릇을 한 것이 괘씸해서
용서할 수 없었던 거예요. 저는 시어머니의 화를 조금이라도 풀어보고자 매일 빌다시피 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어머님 말씀 듣지 않고 제 마음대로 쌀과 과일을 내어줬어요. 제가 어머님의 깊은 뜻을 모르고 섣부르게 행동했어요. 용서하세요, 어머님. 됐다. 필요 없다. 너는 앞으로 매일 집 앞에 나가 경비를 서라. 파리 한 마리 안고 이게 다 내쫓도록 해. 그렇게 저는 매일 집 앞에 서서 보초 노릇을 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하고 나면 들어오라고 할 줄 알았는데 해가 쨍쨍해도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시어머니의 분노는 가라앉을 줄을 몰랐어요. 아침마다 문안 인사를 드리고 간식도 챙겨다 올려도 시어머니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으셨어요. 그렇게 6개월이 흘렀어요. 어느 날 몸이 너무 안 좋아 문 앞에서 보초를 서다가 쓰러진 날이 있었어요. 병원에 갔더니 임신이라고 했습니다. 벌써 10주나 됐다고 하더라고요. 집에 와서 바로 임신 소식을 시어머니께 알렸어요. 임신했다고 하면 시어머니 화가 조금은 누그러질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 반응은 제 예상과 너무 달랐어요. 임신했다고 똥파리가 사람 되는 거 봤느냐? 넌 그냥 똥파리다. 너 때문에 더 꼬이게 된 파리들은 네가 책임지고 물리쳐야지. 어서 나가서 파리들이 날아들지 못하게 해라. 시어머니는 한 번 잡은 꼬투리를 절대 놓지 않겠다는 심산이었어요. 만삭이 되어도 저를 매일 내보냈어요. 하루는 화장실에 가려고 집 안에 들어갔다가 일하는 아주머니들이 시어머니를 말리는 것이 어떻게 되었어요. 아유 어르신, 이제 그만 며느님 들어오라고 하시죠. 만삭의 몸으로 매일 저렇게 서 있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잖아요. 이만하면 충분히 한 것 같은데 이제 그만 용서하세요. 자네들 무슨 얘기하려고 나를 찾았나 했더니 이깟 소리 하려고 한 거야? 감히 내 집안일에 누가 간섭하라고 했어? 자네들 한꺼번에 잘리고 싶어? 죄송합니다. 어르신, 저희는 그저 며느님이 임신한 상태라 몸에 무리가 갈까봐 걱정이 되어서 이제 다시는 입에 올리지 않겠습니다. 하도 시어머니가 무섭게 화를 내시는 바람에 저는 화장실도 가지 못하고 그냥 돌아 나왔어요. 문 앞에 나와 멍하니 서 있는데 저렇게까지 일하는 분들이 말리는데 끄덕도 안 하는 시어머니가 무섭고 원망스러워서 눈물이 주르륵 나기 시작했어요. 너무 서운하고 힘들어서 엄마가 보고 싶더라고요. 저는 그 길로 친정으로 달려갔습니다. 출산은 엄마 옆에서 하고 싶었거든요. 저희 엄마가 이런 저를 보고 시댁에 전화를 걸어 말씀을 드렸어요. 사돈 어르신, 영숙이 애미입니다. 제가 영숙이 출산하는 거 보고 몸조리 시켜서 보내도 될까요? 그래도 애 낳는 건데 시댁보단 친정이 조금 더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전화 통화를 마치신 엄마가 말씀하시기를 시어머니가 의외로 흔쾌히 승낙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로부터 2주 정도 후 저는 예쁜 공주님을 낳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을 통해 출산 선물이라며 돈을 보내왔어요. 산후조리까지 챙겨주셔서 감사하다며 몇백만 원을 보내왔더라고요. 당시 저희 아버지는 택시 운전을 하고 계셨는데 거의 2년치 벌이를 보내와서 저희 부모님의 입이 떡 벌어졌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 돈으로 저희 부모님은 소고기를 사서 미역국을 끓여 저를 먹이시고 오랜만에 소고기를 드셨어요. 그리고 이사하느라 친척들에게 빌렸던 돈을 갚으셨어요. 아이고, 너희 시어머니는 어떻게 이렇게 큰 돈을 주셨다니. 덕분에 우리가 팔자 펴고 살겠구나. 이거 산에서 캔 더덕이야. 밭에서 키운 도라지도 넣었다. 가서 시어머니 드시라고 올려라. 가서 감사하다고 꼭 전하고. 두 분은 연신 감사하다면서 우리 집에서 드릴 수 있는 값진 것은 다 내오셨어요.
그렇게 바리바리 음식을 챙겨 갓난 아기와 함께 시댁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시어머니 말씀이 뭔가 이상했어요. 그래, 잘 쉬다 왔니? 내가 빌려준 돈은 한 달 안에 갚도록 해라. 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출산 선물이라고 들었는데요. 남의 돈 우스운 줄 아는 게 다 너야. 선물은 무슨? 넌 똥파리가 출산했다고 선물 주는 거 봤니? 난 이유 없이 돈 안 줘. 쌀 한 톨도 함부로 안 주는 거 잘 알 텐데. 한 달이나 친정에 있겠다기에 가난한 집에서 못 먹고 내 손녀 젖도 못 먹일까봐 잠깐 빌려준 거다. 이자까지 제대로 낼 준비해서 냉큼 갚아. 세상에, 갚아야 하는 선물이 어디에 있던가요? 부모님은 선물로 주신 돈인 줄 알고 친척들한테 빚까지 갚으셨는데 이걸 어떻게 말씀드려야 하나 하늘이 노래지는 기분이었어요. 한 달이 지났지만 그 큰 돈이 갑자기 어디서 생길 턱이 있나요? 돈을 갚지 못했더니 이제는 저희 부모님까지 파리 취급을 하기 시작하는 거였어요. 아니, 네가 똥파리인 이유가 있었구나. 돈을 빌려 썼으면 갚을 생각을 해야지. 파리 때처럼 꼬여서는 돈도 안 갚고 어쩌자는 건지. 얼른 잊어쳐서 제대로 갚지 못해? 모레까지 못 갚으면 애 놓고 그냥 나가. 예? 어머님, 이건 너무하세요. 선물이라고 주셔놓고서는 한 달 만에 갚으라니요. 저희 집이 그런 능력이 안 된다는 거 잘 아시잖아요. 어머님, 그러지 마세요. 어떻게 제가 배 아파 낳은 딸을 두고 나갈 수가 있겠어요. 돈은 천천히 갚을 테니 쫓아내지만 말아주세요. 네? 저는 무릎을 꿇고 싹싹 빌며 시어머니께 애원을 했어요. 시어머니는 눈도 꿈쩍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딸아이와 이렇게 그냥 헤어질 수는 없었어요. 집 앞 보초를 서가면서도 지켜낸 아이인데 이대로 딸을 줄 수는 없었지요. 그래서 구박이 심해져도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길을 썼습니다. 제가 돈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싸워봤자 양육권을 가질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언젠가 라디오 상담실에서 양육권 다툼에 대한 변호사 상담이 있었는데 아무리 엄마가 어린아이한테 더 필요하다고 해도 벌이도 없고 능력도 없으면 양육권을 빼앗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악착같이 버텨서 쫓겨나지 말아야겠다 한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친정에서 다급한 전화가 왔어요. 집에 무서운 사람들이 찾아와서 돈 안 갚은 거 갚으라며 온 집안을 해집고 갔다는 것이었어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지만 그만큼 시어머니는 저를 이 집에 둘 생각도 손녀를 내어줄 생각도 없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자칫하다가는 온 가족이 모두 피를 보겠구나 싶어서 눈물을 머금고 시어머니 말씀대로 이혼을 받아들였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어차피 오래가지 못할 거였는데 괜히 몇 개월을 저도 저희 부모님도 듣지 않아도 될 소리 들어가며 참았던 것 같아요. 이혼 후 딸내미와 떨어져 살았지만 그래도 아이가 6살 될 때까지는 전 남편이 한 달에 한 번쯤 주말에 아이를 데려와 보여주기도 했어요. 그런데 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시어머니가 모든 것을 차단해버리는 느낌이었어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저희 집으로 전화를 하셨어요. 얘야, 윤지가 너를 만나고 오면 수준이 너무 떨어져서 온다. 나는 우리 하나뿐인 손녀를 최고급으로 키우고 싶다. 그러니 네 딸이 잘 크는데 도움을 주려면 앞으로 윤지 앞에 나타나지 말아라. 저는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소리인가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어요. 어머님, 무슨 소리세요? 앞으로 나타나지 말라니요. 저한테 윤지를 보지 말고 살라는 말씀이세요? 어떻게 그래요? 하나밖에 없는 딸인데. 집에서도 제가 나왔잖아요, 어머님. 이것만은 이렇게까지만 하지 말아주세요. 네? 어머님은 울며불며 매달리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다 듣지도 않으시고 전화를 끊으셨어요.
얼마 뒤 윤지가 눈에 아른거려 시댁에 몰래 찾아가 본 날이 있었어요. 집 앞에서 얼쩡거리며 서 있는데 마침 퇴근하시던 도우미 아주머니와 딱 마주쳤어요. 아주머니는 윤지가 곧 유학을 떠날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아휴, 윤지 보러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를 어쩌죠? 윤지가 곧 미국으로 유학을 가요. 다음 주쯤 출국하나 봐요. 오늘 어르신이 비행기표를 가지고 오신 것 같았어요. 이제 슬슬 윤지 짐을 챙기려고 하시더라고요. 혹시 윤지가 떠나기 전에 아이에게 전달하고 싶은 게 있으시면 저한테 갖다 주세요. 제가 짐을 챙기니 꼭 넣어서 보낼게요. 날벼락 같은 소리는 이미 많이 들었다고 생각했는데 또 청천벽력 같은 소리에 집에 어떻게 돌아왔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밤새 울고 또 울었어요. 아침이 되어 날이 밝으니 그제야 정신이 들더군요. 미국에 가서 언제 돌아올지 모를 제 딸한테 이름이라도 새긴 팔찌를 만들어줘야겠다 싶었어요. 바로 금은방으로 달려가 미아 팔찌에 한글로 이름을 새겨 넣었어요. 박윤지. 그렇게 만든 팔찌를 도우미 아주머니께 건네면서 꼭 윤지에게 전해달라고 신신당부했어요. 아주머니는 3일 뒤 오후 6시 비행기로 윤지가 떠난다고 저에게 비행기 시간을 알려줬어요. 윤지가 떠나는 날 저는 차마 공항 안까지 들어가지는 못하고 공항 근처에서 오후 6시가 지나 하늘로 날아가는 비행기를 보며 펑펑 울었습니다. 윤지야, 윤지야, 널 이렇게 떠나보내는 엄마를 용서해다오. 너를 잃고도 찾아가지도 못하는 못난 애미를 용서해다오. 그 뒤로 저는 몇 날 며칠을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다가도 잠꼬대를 울면서 한다고 저희 부모님이 그 당시 저를 많이 걱정하셨어요. 떠나보낸 윤지를 생각하면 밥 먹을 힘조차 나지 않았어요. 일주일을 거의 굶다시피 하다가 쓰러져 병원에 가서 수액을 맞고 집으로 돌아오기를 몇 번을 반복했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윤지가 엄마를 찾아왔을 때 제가 이렇게 밥도 안 먹고 병들어 있으면 얼마나 실망하겠느냐는 부모님 말씀에 겨우 정신을 차렸던 것 같습니다. 건강을 회복하고 저는 여성 취업센터에 등록해 재봉틀 기술을 배웠어요. 공장에 취직해서 소일거리라도 하면서 좀 더 건강해지도록 노력했어요. 그래야 윤지가 나를 찾으러 왔을 때 잘 살고 있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았으니까요. 오래 굶으면서 위장이 많이 상했는지 조금만 앉아있으면 가스가 차고 트름이 나와서 앉아있기가 힘이 들었어요. 그래도 윤지만 생각하면 꾹 참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일할 수 있었어요. 기약도 없는 윤지를 만날 날을 혼자서 그려놓고 그날을 위해 열심히 살았어요. 그 뒤론 뜸하게 몇 년에 한 번 전 남편에게 윤지 소식을 전해 듣는 게 전부였어요. 가끔 윤지 소식을 물으면 잘 지낸다고 대답은 해주던 전 남편이 어느 날은 저에게 전화를 먼저 했어요. 할 말이 있어서 전화했어. 다름이 아니라 이제 윤지가 다 커서 가족과 거리를 두고 싶은가 봐. 특히 당신은 보고 싶어 하지 않으니까 당신도 윤지 뜻을 존중해줬으면 좋겠어. 하늘도 무심하시지. 이렇게까지 저에게 고난과 시련을 주실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제가 지은 죄가 있다면 벌써 그 벌을 받고도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이건 또 무슨 시련일까요? 저 이야기를 들은 날부터 저는 열심히 살 의욕도 행복할 자격도 없어진 기분이었습니다. 나는 그냥 남편도 딸도 없이 외롭게 살다 죽어가는 팔자구나 하며 체념해 버렸던 것 같아요. 다니던 재봉틀 공장을 그만두고 소주 한 병 사서 마른 안주와 함께 먹다 잠드는 삶을 살았어요. 제 인생은 점점 더 바닥을 치며 지하 깊이 내려가는 것만 같았어요. 나이가 70이 됐는데 쌀 살 돈이 부족해 전전긍긍하는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제가 살고 있는 달동네는 사는 처지들이 전부 비슷비슷했습니다.
부부가 함께 사는 집은 몇 집 찾아보기가 어려웠어요. 다들 혼자 외롭게 죽어가는 처지였죠. 어쩌다 누가 보이지 않는다 싶으면 저 세상으로 먼저 갔다는 얘기가 나중에 들리곤 했어요. 나도 이렇게 쓸쓸히 아무도 모르게 세상을 떠나겠지 싶어 옆집 사는 노인네는 잘 살아있나 확인하러 갔을 때였어요. 자네, 저기 이 골목 끝에 몇 달 전 새로 생긴 백반집 알지? 그 백반집 사장이 아직 젊은 여자인데 어쩜 그렇게 마음씨가 좋아. 요즘 세상에 그런 사람이 다 있어. 배고프면 언제든 와서 먹으라네. 전에 한번 지나가다 그렇게 말하길래 난 그냥 하는 인사인 줄 알고 안 가다가 며칠 전에 철물점 최 사장이 그러더라고. 자기는 종종 가서 먹는다고. 아주 맛있게 밥을 내주는데 진짜 돈을 안 받는다는 거야. 심지어 백반을 준 것도 모자라서 반찬까지 덤으로 싸주더래. 그래서 나도 아까 처음으로 가봤어. 정말 돈도 안 받고 그냥 그 맛있는 밥을 주더라니까. 아이고, 그래요? 요즘 세상에 그런 전사 같은 사람이 다 있어요. 세상에, 신기하네요. 그래, 자네도 한번 가보지 그래. 밥도 반찬도 전부 맛있더라고. 요즘 좀 힘들지 않아? 굶지 말고 그 집 가서 한번 먹어보자니까. 옆집 노인네가 그 백반집에 같이 가보자고 며칠째 찾아왔는데 저는 매번 거절했어요. 죄책감이 들었거든요. 40년 전 대문 앞에서 힘들다고 도와달라고 찾아왔던 사람들의 손을 내치던 제 행동이 생각나서 함부로 누구에게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제가 이렇게 쌀쌀돈 걱정할 처지가 되어 보니 이제야 그때 그 사람들의 심정이 100번, 1000번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유, 언니나 다녀오세요. 저는 못 가요. 아니, 못 갈 건 또 뭐 있어? 그 집 사장이 아는 사람이야?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럼 왜 못 가? 이따 같이 가보자니까. 예전에 40년 전에 시댁에 살 때 돈 빌려달라고 찾아오던 사람들을 제가 내쳤어요. 그래서 못 가요. 지금 저랑 똑같은 처지에 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그때 다 내쳐서 돌려보내놓고 제가 무슨 염치로 얻어먹으러 가겠어요. 못 가요, 저는. 아이고, 다 지난 걸 왜 끌어안고 살아? 그땐 뭐 시어머니가 시키니까 그렇게 한 거지. 그게 뭐 자네 잘못인가? 그런 죄책감 갖지 말고 살아. 얼마 뒤 쌀이 뚝 떨어져 집에는 먹을 게 남지 않았어요. 통장에 있는 돈이라도 뽑아서 쌀을 사야지 했는데 은행에 가서 조회를 해보니 남은 돈이 딸랑 8,000원인 거예요. 10,000원이 안 되면 체크카드로는 현금을 인출할 수도 없게 되어 있었어요. 아무것도 못 사고 빈손으로 집에 터덜터덜 돌아오는데 목구멍에 거미줄 쓰는 상황이 되니 옆집 언니가 말한 백반집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딘지 보러나 가볼까 싶어서 그 골목으로 향했어요. 백반집 앞에 가니 배가 꼬르륵거렸어요. 한 끼 근사하게 먹으면 오늘 하루는 더 안 먹어도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부끄럽지만 손을 벌려야 하나 한참을 고민하고 서성대기만 했어요. 입이 안 떨어져서 돌아갈까 하는 찰나 마침 주방에서 일하던 여자 사장이 어디 가세요? 들어와서 식사하세요. 하고 입고 있던 앞치마까지 벗어던지고 나와 내 팔짱을 끼고 식당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어찌할 바를 몰라 그냥 그 사장이 끌고 가는 대로 못 이기는 척 따라가서 한쪽 구석 테이블에 앉았어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곧 새로 한 밥 완성되니까 새 밥으로 갖다 드릴게요. 잠시만요. 기분 좋은 얼굴로 그 사장은 제게 기다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싹싹한 행동과 웃음에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해서 한참 넋을 놓고
사장이 일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요즘 세상에도 저런 사람이 다 있구나 싶었던 거죠. 사장은 뚝딱뚝딱 챙기더니 한 상 가득 백반을 내왔어요. 저는 고개도 못 들고 염치가 없어 밥맛 우걱우걱 밀어넣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장이 내 맞은편 의자에 자리를 잡고 앉았어요. 놀라서 눈을 크게 뜨고 쳐다보니까 사장은 어서 먹으라는 신용을 손으로 하더니 입을 열었어요. 그냥 우리 엄마 같아서요. 엄마한테 딸이 밥도 못 해줘요. 언제든지 오셔서 식사하세요. 우리 사이에 돈이 오가면 섭섭하죠. 처음 보는 사장에게서 엄마, 딸 소리를 들으니까 순간 목이 메었어요. 눈물이 핑 돌아서 먹던 밥 숟가락으로 눈물이 떨어지는 걸 보고는 사장이 급히 휴지를 들고 와서 제 눈물을 닦아줬어요. 그리고 순간 사장이 차고 있던 팔찌가 예전에 제가 딸에게 준 것과 비슷해서 눈길이 가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모에 홀린 듯 그 팔찌를 매만지면서 엉엉 목 놓아 울었어요. 제가 그 아이에게 해준 거라고는 고작 이 팔찌 하나뿐이라는 생각 때문에 눈물이 멈추지를 않고 흘러내렸어요. 밥을 더 먹지도 못하고 엉엉 울다가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저를 쳐다보고 있는 사장에게 입을 열었어요. 저도 잘 컸으면 그쪽만한 딸이 있어요. 멀리 유학 가는데 이름 적힌 팔찌 하나 겨우 해줬거든요. 그러면서 휴지로 눈물을 닦고 나니 사장이 차고 있는 팔찌에도 이름이 적혀 있는 것 같았어요. 뿌연게 거치고 나니 그제야 팔찌에 적힌 이름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박윤지. 저는 벌떡 일어나서 사장의 팔을 잡았어요. 팔뚝에 있는 옷을 더 걷어올려 팔꿈치를 들여다봤어요. 윤지가 어렸을 때 저랑 놀이터에서 놀다가 정글짐에서 떨어지면서 팔꿈치를 깊게 긁혀 생긴 상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진짜로 그 사장 팔꿈치에 흉터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흉터를 보자마자 저는 딸의 팔을 붙들고 미안하다고 엉엉 울었어요. 딸은 당황해 식당 문까지 잠그고 한참 저를 달래줬어요. 제가 무릎까지 꿇고 미안하다고 애원하는 모습에 그제야 제가 누군지 알아챈 것 같았어요. 엄마? 엄마야? 그래 윤지야. 내가 네 엄마야. 아이고 윤지야 살아있었구나. 이렇게 예쁘게 살아있었어. 엄마가 많이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다. 미안하다 윤지야. 쉴 새 없이 미안하다고 빌고 있는 제게 딸은 왜 엄마가 무릎을 꿇느냐며 화를 내며 저를 일으켜 세웠어요. 엄마, 보고 싶었어요. 내가 엄마를 얼마나 찾았는지 몰라, 엄마. 우리 모녀는 그렇게 서로를 껴안고 몇 시간을 울었어요. 알고 보니 딸은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면서부터 버려진 거나 다름없었다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꼬박꼬박 돈은 보내줬지만 어떻게 지내는지 힘들지는 않은지 누구 하나 물어보는 가족이 없었다고 해요. 엄마, 내가 유학 가서 힘들 때마다 누굴 떠올렸는지 아세요? 누군데? 바로 엄마요. 내 이름이 새겨진 이 팔찌를 보면서 한국에 살아계실 엄마를 생각했어요. 힘들 때마다 이 팔찌를 보면서 힘을 냈어요.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도 이를 앙 다물었어요. 엄마가 내가 많이 힘들고 지쳐서 뭔가를 포기했다고 생각하면 실망할까봐. 나도 그랬다, 윤지야. 너 그렇게 얼굴도 못 보고 미국으로 떠나보내고 밥도 못 먹고 다 포기한 사람처럼 몇 달을 지냈어. 너를 다시 만나려면 그렇게 살고 있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정신 차릴 수 있었다. 네가 나 찾아왔는데 다 포기한 채로 살고 있으면 실망할까 봐. 엄마, 이제 우리 다시는 헤어지지 말아요. 40년 만에 다시 만난 건데 이제 절대 못 헤어져요.
제가 한때 시댁의 그 크고 좋은 집에서 텅 빈 사람 마냥 살았던 것처럼 우리 딸도 낯선 곳에서 그렇게 가족의 따뜻함 없이 혼자 쓸쓸하게 살고 있었던 겁니다. 가끔 학교 방학 때에는 한국에 들어와서 있다 가고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조차도 안 하게 됐다고 딸은 말했습니다. 내가 클수록 엄마를 닮았었나 봐요. 클수록 엄마 얼굴이 나온다면서 할머니가 그렇게 싫어하시는 거야. 내가 그럼 엄마 딸인데 별 수 있나? 내가 누굴 닮겠어. 엄마를 닮아야지. 할머니는 엄마가 돈 떼먹고 도망갔다고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맨날 돈, 돈, 돈.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한 번도 궁금해하지도 않으셨으면서 꼬박꼬박 돈만 보내오는 것도 나는 싫더라고.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래서 나도 도망쳤어요. 미국에서 누리던 거 다 버리고 맨몸으로 한국에 돌아왔어요. 엄마 찾으러. 저는 제 딸이 느꼈을 외로움과 서러움이 느껴져서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고, 그랬구나.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니? 그 서러움 나도 잘 안다. 잘 왔다. 한국에 잘 돌아왔어. 못난 나를 잊지 않아줘서 정말 고맙다. 이제 우리 떨어지지 말자. 딸은 미국에서 헤어 디자인을 공부했다고 하더라고요. 열심히 배워서 대학 때는 장학금도 타고 그랬대요. 그 동네 다운타운에서 가장 큰 미용실에 취직해서 15년 넘게 일을 했나 봐요. 처음엔 동양인이라고 알게 모르게 무시하던 동료들도 하나둘 윤지의 능력을 인정하기 시작하면서 더는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조금씩 하는 일에 여유가 생기면서 주말마다 지역 주민센터 같은 곳에서 미용 무료 봉사활동을 하기 시작했더래요. 하도 돈돈돈 하는 할머니가 싫어서 반대로 돈이 없어서 무료로 머리 손질해드리는 그런 곳밖에 올 수 없는 사람들이 좋았다고 해요. 머리 잘라드리면 그 정성에 고마워할 줄 아는, 돈이 없으신 분들을 위한 봉사가 그들을 위한 게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였다는 윤지를 보는데 왜 이렇게 잘 컸는지요. 혼자 그 멀리에서 정을 느끼고 사람 사는 냄새 느껴보겠다고 열심히 살아온 딸이 너무 대견하고 기특했어요. 고맙다 윤지야. 이렇게 좋은 사람으로 커줘서. 엄만 네가 좋은 사람이 되어 있을 줄 알았어. 그런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멋진 사람으로 커줬구나. 정말 고맙다. 해준 것도 없는데 이렇게 착하고 멋지고 자랑스러운 딸로 성장해준 것이 너무나도 고마웠어요. 어릴 때는 할머니가 돈 때문에 엄마가 날 버리고 도망갔다고 해서 상처 많이 받았었어요. 그런데 할머니 집에서 일하시던 이모님 한 분이 나 미국 가기 전날 이 팔찌를 채워주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엄마가 이 팔찌 만들어서 보내주셨다고. 윤지를 버리고 도망간 적이 없고 쫓겨난 거라고. 그땐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몰랐어요. 다 크고 나서 보니 할머니 말이 아니라 그 이모님 말이 진짜였겠구나 싶더라고. 난 어른이 되기 전까지 내내 엄마가 돈 때문에 날 버리고 도망간 걸로 알고 있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을 걸 알고 나니 엄마가 얼마나 외롭고 힘드셨을까. 돈만 밝히는 할머니 밑에서 얼마나 서럽게 시집살이를 하셨을까 싶더라고요. 이 팔찌만 해도 그래. 미국 가기 전에 더 어릴 때는 엄마랑 놀기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어느 순간 엄마를 볼 수 없었어요. 근데 팔찌를 엄마가 줬다는 거예요. 나를 왜 보러 오지 않았을까. 어린 마음에 원망스럽기도 하고 믿기까지 했었는데 크면서 알게 됐죠. 엄마는 나를 보러 오지 않은 게 아니고 못 봤던 거였구나. 저 심술궂은 할머니 때문에 날 얼굴 한번 제대로 못 보고 미국으로 보낸 거였구나. 모든 게 이해가기 시작했어요. 그 뒤로는 한국에 빨리 돌아와서 엄마를 찾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한국에 돌아와 가게를 연 것도 유명해지면
엄마가 찾아와 줄까 싶어서 차린 건데. 아, 진짜 엄마가 찾아왔네. 이렇게 저를 찾는다고 힘든 식당 일을 혼자 해내고 있는 딸을 보자니 안쓰럽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날 이후 우리는 한시도 떨어져 있지 않고 지지고 볶고 있습니다. 떨어져 산 세월이 40년이라 종종 부딪히고 싸울 때도 있지만 그래도 돌아서면 바로 또 보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 단칸방은 정리하고 딸네 집으로 합쳤어요. 또 식당 일도 제가 딸을 도와 같이 하게 됐어요. 저는 한때 나는 독하게 딸을 버리고 왔으니 절대 행복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 딸을 버리고 온 어미로서의 죄값을 달게 받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나이까지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만 행복해지려고 해요. 40년을 딸 얼굴 못 보고 그리워만 했으니 이제는 조금 행복해져도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저에게 새로운 목표도 생겼어요. 바로 혼자인 제 딸을 내년에는 시집 보내는 거예요. 한국에 돌아와 쭉 만나는 사람이 있지만 악착같이 돈 벌어서 엄마 찾겠다고 결혼도 못하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엄마, 나는 혼주석에서 엄마 없이 아빠 혼자 앉을 거 생각하니 그런 결혼식은 생각하고 싶지도 않더라. 너무 속상해서 그런 결혼식 할 바에 그냥 안 하겠다고 마음먹었었어. 나 만나는 사람도 다 이해해줬어요. 내가 엄마 찾을 때까지 결혼식은 못 올릴 것 같다고 하니까 다 이해해주고 좋은 사람이에요. 엄마, 근데 이제 우리 엄마 찾았으니까 결혼식 올릴 수 있는 거냐고 자꾸 묻네. 결혼식 이야기하면서 들떠있는 딸을 보면서 저도 덩달아 기쁜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40이 넘어서까지 엄마 없이 살았던 딸을 위해 이제는 결혼식 혼주석에 제가 당당히 앉아서 세상에서 가장 예쁠 딸을 지켜봐 줄 거예요. 엄마, 나는 혼주석이 제일 크고 잘 보이는 예식장으로 고를 거예요. 우리 엄마 여기 있다고 온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게. 아이고, 네가 제일 돋보여야 하는 날에 혼주석을 돋보이게 한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만 괜찮으니까 우리 공주님이나 돋보일 생각해. 싫어요. 난 우리 엄마가 제일 잘 보이는 결혼식장을 찾을 거예요. 신부보다 돋보이는 혼주석이 있는 결혼식장은 없겠지요. 그래도 말이라도 저렇게 해주는 딸이 너무 고맙고 사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모녀는 지지고 볶다가도 웃으면서 잘 살 거예요. 천륜의 끈은 끊을래야 끊을 수 없다는 말을 몸소 느껴 이렇게 다시 딸과 만나게 된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천륜인 가족들과 늘 행복하시고 싸우지 마시고 서로 사랑하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